기후 사회를 맡은 정관대학의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대담자들이 미리 뭐 짠 것도 없대. 어떻게 나눠서 물어볼지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마지막 대담자가 불리합니다. 앞에 뭘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담자 소개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소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건 아니고, 그래서 대담자 한 분당 15분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과 또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이병찬 선배께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책으로 다 못 쓰는 말씀들이 많아서 15분을 대담자가 질문 합쳐서 5분, 이병찬 선생님 대답 합쳐서 10분 이렇게 배정하겠고, 질문을 한 번 쭉 하고 답변하는 것보다 질문하고 또 답이 오면 추가 질문하고 이런 식이 돼도 좋고, 뭐 질문을 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 마이크를 대담자 줄 거기 때문에 시간 되면 제가 뺏을 겁니다. 이 마이크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제가 80학번인데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해결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서양 철학의 4H라고, H가 하드면서 핫이었는데 해겔, 후설, 하이데kker, 하버마스 입장을 한번 바꾸거나 출판과 유고가 성격이 다르거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걸 그때부터 붙잡고 계셨던 이병찬 선배인데 아무 소득 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묵직한 책 주문을 제가 받아들고 오면 사실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아까 그 신정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감격했고, 야, 이거 이제 읽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후배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개를 따로 안 하고 대담자께서 한 1분 동안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병찬과 대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인연을 설명하신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호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도숙이고요. 첫 번째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습니다. 이병찬 선생님과의 인연은 한철현 낙성대 시절 때 선생님도 과천에 이제 사셨고 저도 과천에 살았어요. 저는 이른바 이제 달동네에서 살았고 선생님은 그 5단지 정말 그 의리 뻑적지근한 큰 아파트에 사셨고, 가끔 이제 그때 변증법 분과라는 게 있었고요. 아까 홍보현 선생님과 어떤 선생님도 뭐 변증법 분과가 꽤 이제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히 제가 그 복귀를 해보니까 이병찬 선생님이랑은 뭐 약강도 같이 강독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이규성 사상님의 제가 또 한 일원이 돼서 이제 나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사회자께서 저한테 5분 정도 시간 준다고 하시지만 그 사회자 이제 마음이고, 저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앞에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하기 좀 많이 뺐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세 분의 대담자 선생님들 다 해겔 대가이시고 해겔에 정말 충실한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대담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해겔에서 노동과 목적론을 쓴 이후에 해겔을 거의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이후 뭐 리체라든지 여성철학이라든지 들레즈나 뭐 아도르나 뭐 많은 철학자들을 공부할 때마다 꼭 해겔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그 해겔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리고 현대 철학의 모든 그 비판의 타겟이 결국은 해겔이더라고요. 그만큼 해겔의 위대성을 제가 해겔을 떠나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다시 또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20대 풋풋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이종철 선생님이랑 저랑 그 대학원 동기거든요. 근데 그때 연대에서는 그 이전에 어쨌든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영미 철학이 많았다가 제 동기들이 다 독일 철학을 하면서 갑자기 그때 헤겔 르네상스가 독일 철학 르네상스가 생기기도 했고 아까 이병정 선생님이 르네상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앞으로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크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여성 철학이라든지 들레즈나 뭐 이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특히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헤겔을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 이런 거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헤겔이 다 이제 묻어버렸다.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칠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많은 여성 철학자들 예를 들면 뭐 이리가레 같은 경우에 또 그 어떤 아까 그 뭐 안티고네 이런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 오늘 제가 주목한 것 중에 제목에 보면 선생님이 이제 공동체를 말씀하셨고 그 선생님 인사 말씀에도 이제 공동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헤겔에 대해서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40여 년 이상으로 심취를 하고 계시는데 저의 질문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헤겔이 그렇게 현대 철학에서 많은 비판에 타깃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남성 중심주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성 중심주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 공동체의 구상을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 말씀만 아웃라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비판적 관점에서 좀 보고 과연 헤겔이 그리고 있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절대 정신은 공동체다 이러면서 게마인 네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다시 보고 제가 아마 헤겔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한 것은 그 공동체 저는 아직도 공동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관련된 이제 논문도 꽤 이제 썼는데 헤겔의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이 어떻게 보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뭐 남성 중심주의 거대 담론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뭐 차이를 보지 못했다 등등등 뭐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선생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는 헤겔이 어떻게 보면 그 얘기했던 그 시대의 공동체를 뭐 그대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21세기 이 시대에 변형된 어떤 공동체를 구상하고 계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헤겔 공동체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너무 이제 이성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먼저 일단 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있어. 아니, 그거, 이거? 아니, 마이크 있어서 선생님 있으셔가지고 마이크 있어요. 그 정도로 있어요. 네,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 현대 철학에서 공동의 적이 헤겔인데요. 대체로 헤겔은 현대 철학에서 동일성의 철학 그리고 이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철학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현상학 서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헤겔은 당시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직관주의적인 그런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일성의 철학이다 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헤겔이 남을 비판할 때 썼던 것을 헤겔이 지금 다시 얻어맞고 있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헤겔은 사실 상당히 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이런 차이가 바로 변증보적 모순을 통해서 출현하는 걸로 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모순을 통해서 다시 차이와 대립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로 나가긴 합니다만은 이 통일이 완성되거나 최종적인 어떤 화해에 도달하거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열려져 있고 개방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헤겔이야말로 차이의 철학이다. 그리고 모순과 변증법의 모순의 철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헤겔의 목표는 사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구체적으로는 헤겔이 법철학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즉, 군주와 그리고 의회 그리고 관료 각각이 하나의 그 독립적인 전체이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전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법철학에서 국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는 상당히 좀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이상적인 측면도 있고요. 해겔이 꿈꾸었던 그런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겔이 국가를 구성할 때, 공동체를 구성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된 발상의 원천이 됐던 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과 성자 그리고 성부의 이제 삼위일체가 있는데요. 각자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전체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삼위일체 개념에 기초해서 해겔의 국가가 구성됐고요. 그런데 기독교적 삼위일체란 개념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시대 때 소위 행간판 하나가 전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가 전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동시에 전체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전체의 객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하나와 전체 두 가지, 그러니까 개별성과 보편성, 일반성 두 가지가 직접 결합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적 삼위일체 그리고 해겔의 국가론에서는 그 중간에 네 개 개념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그 특수성 개념이죠. 그래서 개별성과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이 각자 전체이면서 동시에 전체 한 객인 이런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칼파인이라는 개념에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오고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해겔의 국가론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해겔은 단순히 전체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래서 개별자가 사라진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개인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전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소위 삼위일체 또는 행카이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해겔 법철학에 나오는 구체적 국가 개념에 관해서는 더 상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겔이야말로 차이의 철학자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마이크가 넘어가면 이제는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별로 만족하지는 않고요. 또 선생님 말씀은 마치 그 아도르노의 네가티브 디알렉틱처럼 열려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좀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해겔이 환생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역시 해겔에 굉장히 이제 함몰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책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첫 글에 괴물과 싸우다 나도 괴물이 된 것 같다. 그 말이 너무 좀 저는 와닿았어요. 선생님 책이 저한테 이제 그 우편으로 왔을 때 두꺼운 그 주회, 번역은 말할 것도 없고 주회가 왔을 때 그 무게가 이 책의 무게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작업을 이렇게 확 느끼는 면에서 무엇이 선생님을 이렇게 홀리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아까 이제 실전 철학도 말씀하시고 뭐 의식이라든지 정신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현대 철학적인 입장에서 선생님은 이제 그 해겔 철학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체라든지 육체라든지, 왜냐면 이제 여성적 글쓰기에서도 그 몸으로 글쓰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해겔에서는 어떤 신체 뭐 그런 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냥 정신에 인속된 것인지 그거 하나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겔의 그 자기 부인에게 쓴 편지 보면 굉장히 고답적이고요. 마치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썼습니다만은 그거는 해겔의 그 여성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해겔의 여성 개념에 관해서는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그 정신장, 일륜적 정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겔이 이제 그리스 비극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안티고네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전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족 정신과 그리고 국가 정신
그리스 인류적 정신에서 상호 대립하는 관계로서 서술해 나가면서 가족 정신을 대표하는 것은 여성이고 국가 정신을 대표하는 것은 남성이다라고 하면서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를 아주 좀 상세하게 거기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책에 조금 쓰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락강이 여성을 규정을 했을 때 그런 개념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겔의 여성 개념을 새롭게 그런 것을 통해서 안티고네를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동생 시간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정은 선생님이 네. 소개하시고. 감사합니다. 놓아도 되겠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저는 이제 해겔 대논리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받는 과정에서 1990년에 이제 한철원에 가입을 해서 해겔 분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병창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제가 한철원에 가입을 했을 때는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대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겔 분과에 세미나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때 정년퇴직을 먼저 하시고 조기 정년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심심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 그때 해겔 미학 강의, 슐레겔의 초월 철학 이런 거를 이제 강독을 하고 있었는데 해겔 분과가 상당히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물탄들, 술에 술탄들 이렇게 하시는데 애누리 없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논쟁도 그러시면 이렇게 애누리 없이 그냥 끊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충돌을 많이 했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그랬는데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결과물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참 널널하게 선생님을 대했던 거에 대해서 참 사죄드립니다. 선생님은 깊은 뜻을 모르고 우리는 왜 저러실까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시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책이 저는 처음에는 저서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보니까 번역과 주해가 같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난감해서 그냥 저는 소감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전개를 했고 그래서 빨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속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사의 정수이면서 가장 난해한 저작에 해당하는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번역하면서 관련 주해까지 방대하게 출판하신 이병창 선생님에게 경외감과 더불어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대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병창 선생님은 이번 출판 기념회를 발판으로 하여 한철원 회원들이 축적한 성과물을 중심으로 어떤 유형, 다른 유형을 어떤 유형을 출판 기념회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는 담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이 방대한 주해를 마주하게 되면 번역자는 도대체 해겔 철학의 정수로 향하는 학문적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듭니다. 이병창 선생님도 그 당연한 궁금증을 번역자 서문에서 그걸 예측하고 번역자 서문에서 일찍이 해소해주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냐면 3쪽에 필자는 본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도 실전 철학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는데 어느 날인가 철학하는 선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해겔의 정신현상을 읽기 시작했다. 그 논문의 주제는 정신현상학 장에 나오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대의 엄혹한 공안 통치를 겪었던 철학도들에게는 이와 관련해서 꼬제부 역사와 현실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1981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꼬제부 역사와 현실 변증법이라는 책에 기인하는 인정투쟁,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차상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병창 선생님이
이전에 출판한 먼비 자체 소유의 출판사 먼비수로 해서 계속 책을 출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출판한 저서들 가운데서 가령 2012년에 출판하셨던 불행한 의식을 넘어서와 같은 책에서 이런 문제의식, 주인과 노예의 변주법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가운데서 유물론적인 시도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적 관념론을 펼쳐내는 해겔을 유물론적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착상은 당시에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이념적 기반으로 반복해서 소환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이번 번역과 주해설을 내는 데서는 어느 정도 담아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해겔의 절대적 관념론의 지평을 내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철학을 시작한 그리고 이유, 그러니까 번역자 서문에서 말씀하신 동기에 천착한다면 실존주의 철학을 계속해서 살려내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학적 행보를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철학도가 평생 간직했던 인간 이해의 문제, 인간의 실존적 삶과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녹여낸다면 해겔 연구와 해겔 번역서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다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담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어로 정신현상학을 번역했던 프랑스의 장발이라고 하는 학자가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프랑스적 해겔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전개를 했는데, 그것이 샤르트르를 포함하여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도 통찰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꼬제부와 같은 발상, 그리고 이종철 선생님이 번역한 장이폴트라고 하는 책,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도 드러나듯이 프랑스 사상가들은 변주법적 내적 모순, 이 모순을 그 사람들은 실존적 불안, 앙스트 이런 걸로 이제 변형해가지고 프랑스식으로 창발적인 이론, 창발적인 해겔 해석을 이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병창 선생님께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증을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대단한 프랑스 철학자들이 해겔의 모순 개념과 불안 개념을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적 해석을 창출하는 가운데서 모순 대신 불안 개념을 부각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불전,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해겔 해석의 뭐라고 할까, 왜곡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도 그런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도를 했었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철학적 체계를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는 맥락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 앞에서 유물론적 해석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겔 내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겔 철학은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이 통합된 변주법적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간혹 정신현상학은 인식론적 전개 과정, 대논리학은 존재의 논리적 구조라는 식으로 이원화하는 해석을 하는 연구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이원화하면서도 또 그런 해석을 스스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발상을 제가 연결해 본다면 역사성과 논리성의 관계, 역사성과 논리성의 이분화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선생님이 절대지의장을 해제, 마지막 장 절대지의장을 하다 보니까 842쪽에서 이렇게 해제를 하셨어요. 해겔은 마지막으로 학문과 정신현상학과 사이의 순환적 관계를 설명한다.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의 운동은 역사적 운동이다. 그 끝에 마침내 학문이 출현한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장은 정신현상학의 내적 관계에 따르면 가정과 원리, 프로세스와 프린ци프 관계, 그 다음에 의식의 전개와 학적 체계의 관계로 총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역사성과 논리성이라는 관계 방식으로 확장하여 선생님의 논의를 실제 철학적 또는 역사 철학적 논으로, 또는 관념론 대 유물론의 관계를 풀어내는 단초로 이 부분을 삼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해결학회가 출발하기 전에 80년 초에 임석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의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해결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공부했다기보다는 임석진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그런 이제 수준이었는데요. 한 1년인가 2년 정도 이제 하다가 중단하고요. 그 뒤에 이제 해결학회가 다시 조직되어서 발전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가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임덕진 선생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10년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해계 공부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한철년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뛰어들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아마 해겔 미학을 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서문까지 읽다가 다들 그만 지쳐서 그만뒀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해겔 미학을 읽었던 게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해겔에 대해서, 정신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됐었습니다. 해겔의 정신현상의 기본 구조라든가 그리고 자기의식이라든가 또는 정신장까지는 그래도 이해되는데 절대정신장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정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신으로 본다면은, 신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철학에서는 신이 들어가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끝나게 되니까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길이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해겔 미학을 읽으면서, 미학이라고 하는 게 해겔 절대정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종교와 예술, 그리고 이제 철학,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절대정신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겔 미학을 읽으면서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침내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절대정신은 단순히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해결 해석을 하는 어떤 결정적 단서를 얻었던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당시 같이 공부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겔에 대해서는 늘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해겔이 관념변증법이냐 아니면은 마르크스가 나중에 비판했듯이 유물변증법이냐 뭐 이런 변증법에 관한 논쟁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해겔을 관념변증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물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에 와서 정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좀 그것을 끌어올려서 해겔의 책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학문에 속하는 것, 논리학이라든가 또는 엔치클로페디아라든가 또는 법철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에 속하는 책들과, 그리고 유독 예외적으로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해겔은 이제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했죠. 정신현상 서문에 보듯이 정신현상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으로 올라서기 위한 예비학이다. 칸트가 마치 이성 비판을 형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예비학이다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이 책은 다른 책과 뭔가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 구조를 상당히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해겔의 책들은 소위 개념의 자기전개, 학문의 방법은 개념의 자기전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이것이 이제 점차 자기를 실현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은 해겔의 관념 변증법론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현상학만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강조적 확신에부터 점차 자기 모습을 통해서 확대돼 가면서 마침내 절대정신에까지 이르니까 이 과정은 사실 개방적이고 열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규정하는 기본 개념은 해겔이 정신현상학 서론에서 전개했던 소위
의식 경험의 길이라는 그런 개념이 또는 회의의 길 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런 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길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건 상당히 좀 유물론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변주급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 경험의 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그리고 자기의식에서 이성으로 정신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전개 과정이 과연 의식 경험의 길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주회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하신 대로 의식 경험의 길, 개방적으로 열린 유물론적 변증법, 이 길을 통해서 정치현상학을 끝까지 한번 해석해보자 시도했는데요. 만약 안 됐으면 끝났겠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책으로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80년대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는 정신현상학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 혼자서는 감히 읽을 수 없고요. 몇 명 같이 읽었습니다. 서른영 교수라든가 뭐 등등 같이 읽었었는데요. 한 페이지 읽고 졸다가 그리고 두 페이지 읽고 술 한잔 먹고 뭐 부지하세요였습니다. 그래서 한 수 없이 해결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없겠는가 해서 이제 찾아간 게 임석진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또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운동권 학생들이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뭔가 운동의 기초로서 그런 해결을 뭔가 발견하려고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소개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번역이 안 돼서 우리는 주로 프랑스 사람의 책입니다만 영어로 읽었습니다. 바로 이제 꼬제프나 이폴리트와 같은 사람들이죠. 나중에는 서른영 선생이라든가 여기 계신 이정철 선생님이 이폴리트 책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던 거죠. 사실 그것을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우리 질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실존 철학적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실존 철학을 좋아했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읽다가 한 가지 의문에 빠졌습니다. 실존 철학이 늘 그렇듯이 좀 역사성이 부족하거든요. 어떤 현존의 상태에서 존재의 상태로 극기야 이제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죽음이나 불안이나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해결 정신현상학 속에서 그런 불안이라든가 죽음이라는 개념이 곳곳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역사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시대마다 자기의 고민이 있고 그 시대에 자기가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고통하는 정신적 고통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실존 철학적인 해결 해석을 통해서는 사실 좀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신의 운동, 내면의 운동, 심리의 인간 의지와 실천, 인식과 사상과 정신적 표현 등이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분들의 해석을 이제 떠나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나 재미있기로는 실존적 불안과 죽음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해석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사성과 논리성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해결은 정신현상에서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정신현상은 어디까지나 예비학이다. 이 예비학을 통해서 마침내 학문의 지반 위에 올라섰을 때, 그죠? 단순한 과학적 확신에서 마침내 개념의 지반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여기에서 학문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학문이 시작되면서 학문이 이제 논리학, 형식적인 그 학문으로서 논리학에서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학문으로 이제 전개돼 가죠. 자연 철학, 이게 이제 실제 철학서는 구체적인 학문인데요. 자연 철학을 거쳐서 마침내 정신 철학으로 되돌아서 정신 철학의 끝에 가서는 다시 이제 정신 현상학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신 철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침내 정신 현상의 출발점인 감각적 확실성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학문이 자기 전개되는 방식은 개념이 자기 전개예요. 구체성,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가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고요. 반면 정신현상에서 의식 경험의 길은 개별적인 것에서 점차 헤쳐나가면서 더 일반적인 것, 해결을 말하자면 근거로, 일반적인 근거로 복귀하는 이제 그런 길인데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립된 그런 길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해결 철학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매개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자기 전개 과정의 배후에는 이제 끊임없이 대상의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 대상이 새로운 대상을 추원함으로써 의식은 모순에 빠지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의식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정신현상학은 배후의 대상의 운동이 매개가 되어서 의식이 발전하는 그런 이제 길인데요. 또 거꾸로 제가 요즘은 이제 그 해겔 논리학을 한번 재구성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대로 해겔 논리학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해겔 논리학도 표면적으로 보면 개념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관념 변증법대로 써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 하나하나 발전되는 과정의 배후에는 의식의 경험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시 그 논리학도 배후에는 이런 의식 경험의 길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러나 표면은 그런 개념의 전개 방식으로 전개되고요. 정신현상은 또 거꾸로다. 이런 측면에서 양자가 상호 매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해겔이 정신현상 서문에 보면은 역사성과 논리성 사이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역사성과 논리성에 관한 이 관계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역사성과 논리성, 의식 경험의 길과 개념의 학문의 자기 전개 과정이 상호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개 과정을 잘 이해해야만 사실 논리학의 전개 과정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정신현상학이 책이 참 이상한 책입니다. 전개 과정이 보면은 복잡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건 미신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나왔던 것이 뒤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겔이 좀 미쳤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역사성과 논리성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해겔이 책을 왜 이렇게 전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잘 읽어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중첩되고 있습니다. 자본론은 마르크스가 연구 과정 끝에 마침내 이제 서술 과정에 들어가면서 썼는데요. 연구 과정을 통해서는 가장 추상적 개념에 이르죠. 구체적 경험에서. 마침내 그리고 서술 과정에서는 추상적 개념, 가치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개념이 구체화되는 과정, 상품을 거쳐서 화폐에 거쳐 나가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는데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면은 꼭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은 앞에서는 개념의 전개 과정으로 서술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성 방식은 해겔의 책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을 해서 아마 마르크스가 배웠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질문이 답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6분 초과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이정철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신현사 주말 기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 보게 되는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 같네요. 저는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고, 근데 오늘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정신현상학과 이렇게 보낸 어떤 40년이라는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2007년도인가 돌아가신 그 임석준 선생님이 정신현상을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번역하시고 2007년도에 한기사에서 이렇게 또 번역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뭐 일전에 이제 또 김준수 교수가 또 이렇게 정신현상을 번역을 했고 또 이제 거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시표할 만한 어떤 그 대작업을 마무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병찬 선생님한테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굉장한 어떤 작업이죠. 뭐 70이 넘었으면 이제 인생 고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정말 이제 쉬어야 될 어떤 이 시기인데 이병찬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한국에서 이제 그냥 백세 철학을 이렇게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백세에도 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또 이제 그동안 이렇게 축적이 된 어떤 많은 어떤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세대 지나고는 굉장히 진짜 지금 이렇게 K-팝이나 뭐 그 K 콘텐츠들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붐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만한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우리 조광재 선생님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말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부탁받아가지고 그냥 선뜻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정신현상을 읽으면서 많이 만지고 많이 이렇게 뭐 논문도 쓰고 또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애정이 많이 가는 어떤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 선생님이 어떤 그 출판에 대해서 굉장히 선뜻 이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워낙 이제 분량이 많잖아요. 거의 한 1,800매가 이렇게 넘는 이거를 단 20일 만에 이렇게 스킵해서 읽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용어 문제거든요. 용어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소화하려고 하는 어떤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일어 이렇게 이제 뭐 원래 뭐 이 포스텔링이라든지 뭐 마이넨이라든지 아니면 비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이렇게 독일어 원어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그냥 이제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일상언어 속에서 우리 어떤 그 철학의 어떤 뭐 언어 속에서 이제 그 소화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도 이렇게 항상 이제 뭔가 가령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포스텔링을 이렇게 표상이라고 딱 하는데 이거를 거의 정용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뭐 관념이라든지 통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이라든지 바꿔서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이제 독일어를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제 용어가 이제 한국화되었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난 굉장히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용어가 이제 우리 일상언어 속에서 이렇게 한국화되다 보니까 뭐냐고 하면 이제 가독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이제 김준수 선생 이렇게 번역한 것도 봤고 임석준 선생 이렇게 번역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봐왔지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가독성 면에서 좀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럴까.
전문가들한테 여기 더더구나 이제 주에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도 제가 말하는 어떤 일반인은 이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 가로 이렇게 인문학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전공자들도 아까 전원 회장님이 이제 나도 이제 정신현상을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뭔가 호기심을 이제 발동시킬 수 있게끔 이제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정신현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뭐 신비화하거나 경전화할 필요 없이 그리고 정신현상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말 맞다나 해결이 해결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리구중을 이제 오랫동안 그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정신현상을 경전화하는 것보다도 예전에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이제 정신현상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자.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서 다른 인문학하는 사람들, 다른 어떤 그 철학을 하는 분들이 가져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거든요. 이 정신현상 안에는 그 방대한 어떤 그 서사,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현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방대한 어떤 서사 테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그 가져가면, 진짜 하다못해 영화 이렇게 찍는 그 감독들도 가져가면 여기서 굉장한 어떤 이제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병찬 선생님이 상당히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선생님이 하여간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딱 마무리하시고 또 각주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달아놨는데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작품은 누구도 완벽한 번역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념도 양가적이고 그다음에 문장도 그렇고 구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현상학은 양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해석할 여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구성하고 해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한 챕터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두 번째 책에 이제 두 번째 2권부터는 이제 정신장이 나오잖아요. 정신장은 이제 뭔가 이제 하여간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의 어떤 그 분열된 어떤 그 정신이 나오고 세 번째 이제 도덕적 세계관이 나오거든요. 칸트의 어떤 도덕적 세계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도덕적 세계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약간 언급을 할게요. 이 도덕적 세계관은 이제 그 칸트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율배반 문제, 뭔가 이렇게 이 모수 문제, 한계 문제를 이렇게 해결에 아주 낱낱이 이제 그 비판을 한 거죠. 사실은 이거 해결의 어떤 그 비판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진짜 그 통찰력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배울 게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칸트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칸트는 이제 그 보편 윤리 의무로서의 어떤 이 선의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동시에 그 이 경향성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배제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이 같이 가는 부분인데 해결이 이제 그 두 도덕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서로 뭔가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모순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덕적 세계관이 이게 해결의 이제 도덕적 세계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일관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칸트가 말한 도덕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정신적인 기만이라는 거예요. 위선이고 기만이고. 인간이 뭔가 이렇게 몸도 가지고 있고 진짜 말 맞다나 어떤 그 사회성을 띠고 있고 역사성을 띠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순수한 이것만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습니다. 근데 그 정신적 기반으로 이렇게 딱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페어슈텔룽이라는 그 개념을 번역을 할 때
김준수 선생은 변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 전에 임석준 선생님도 변이 뒤바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병창 선생님은 전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좀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이 페어슈텔룬은 우리가 이제 페어슈텔룬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도덕적 세계관은 자기가 주장한 것을 뭔가 비판이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위치를 바꾸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이게 단순하게 페어슈텔 공간적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이가 아니에요. 전이가 아니고 그다음에 변이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가장으로 번역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가장. 이게 도덕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선을 이렇게 깨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이 이렇게 특별히 저기 하는 건데 우리 한국어판 번역에서 대부분이 다 이제 저기 하는데 영어판에서는 이제 영어판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 디셈블런스라는 어떤 그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 이병창 선생님이 뭔가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덕담을 나눠야 될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더 많이 못 드려주셔서.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요. 단어. 사실 해겔의 용어는 이중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곧이곧대로 번역하면은 앞뒤 문맥하고 안 어울려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한섭씨 번역을 하면서 앞뒤 문맥에 맞는 이제 단어를 골라서 집어넣긴 했습니다만은 이중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가로 속에 넣고 이제 원어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거는 번역, 해결적인 언어에 대한 번역이 지니는 한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가능한 한 좀 맥락에 맞게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잘 번역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페어슈텔링이라는 개념인데요. 해겔이 이제 칸트의 의무론을 비판하면서 아마 피태적인 입장, 칸트의 그 후에 어떤 피태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페어슈텔링이라는 입장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많습니다. 다들 좀 의미가 잘 안 들어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변위, 변위, 전위, 전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선 등등 많은 번역이 있는데요. 그 번역 나름대로 각각 문제도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에 그 부분은 이제 달았는데요. 저로서는 약간의 좀 욕심을 내서 이 정신 분석학에서도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전치. 신경증 환자에서 증상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을 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개념을 좀 연상시키기 위해서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전치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겔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지 않을까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다양한 번역이 있다는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자들마다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주에 그 점은 밝혀놨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이제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질문 받고 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혜글 선생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혜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대담을 하면서 제일 아쉽고 또 제일 불리한 입장에서 대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오늘 이병창 선생님을 좀 미리 알았으면 조금 해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일 컸고요. 또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도 이런 아주 좋은 작업 또 이제 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아까 우리
그 귀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귀감이 되는 책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이제 제일 불리한 입장은 앞에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준비했었던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다 지우다 보니까 질문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번역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책을 쭉 보고 이제 독일어 책하고 쭉 비교를 해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비슷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말씀하신 지혜로도 이제 번역도 하시고 참된 지식이라고도 번역도 하시고 또 인식이라고도 번역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은 그 옆에 원어를 이제 써주셔서 다 이게 빗센에 대한 한국의 이제 맥락에 맞는 어떤 고민이 녹아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번역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또 근데 제가 이제 그 책 속에서 선생님의 이 참된 사상과 학문적 통찰은 개념의 노동 속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해겔의 이런 이 개념의 노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심혈을 기울인 이 개념의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현실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체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제가 책을 쭉 읽다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좀 미리 알았으면 좀 미리 한번 여쭤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주 해겔 정신현상의 전체 부분을 표로 잘 이제 그려놓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의식 경험의 결과와 이제 의식 경험의 길, 그러니까 의식이 겪게 되는 여러 형태 이제 형식 길과 개념 운동의 길, 그리고 이제 근거로의 복귀와 개념의 자기 실현이 서로 연관되는 것, 이것을 이제 표로 이제 그리시면서 이 평행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 논리학과 이제 정신현상학의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정신현상학의 이제 배후에도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논리학 순수한 지혜 학문에서도 의식의 어떤 부분들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평행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의 이제 적용과 응용이라고 하는 체계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현상학은 그래도 이제 지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올라가면 결국 이제 학의 개념이 자기를 전개하면서 이 논리적인 자기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평행 관계인지 아니면 순수한 학문이 전개가 되고 실제 철학인 자연과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철학에서 이 전개됐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적용되는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 평행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되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젊어서 열정이 많을 때 그 책을 써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현상을 읽을 때 이제 그 엔치클로페디아의 이제 정신철학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정신철학의 이제 엔치클로페디아 부분을 이제 엔치클로페디아의 정신철학 부분을 보면 체계적으로 사실은 그 정신현상에서 담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학 관련된 부분도 엔치클로페디아하고 이제 나중에 붙여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했듯이 의식, 자기의식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어려움이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해겔은 이제 체계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정신현상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체계가 다 완성된 이후에 다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완성된 어떤 부분에 맞춰서 다시
다시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각 주에서 예를 들어서 해겔이 이제 수정을 하다가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정신현상 수정을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만약 해겔이 더 살아가지고 정신현상을 수정을 다 했다면, 그리고 이제 뭐 해겔도 이제 논리학도 뭐 70번에 뭐 7번씩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게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정신현상을 다시 쓴다고 한다면 선생님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정돼서 어떤 방향으로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해겔의 그 정신현상뿐만 아니라 해겔 철학의 전반적인 이제 구조, 정계 구조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겔 철학이 정말 복잡해서 이거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식 경험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개념 전개의 길인데요. 이 의식 전개의 길과 개념 전개의 길을, 양자의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책에 보면은 174페이지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은 여기만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쓴 정신현상 서문을 해설하는 그 책에도 그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결을 해석할 때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해겔의 서문에 보면은 일단 이 의식 경험의 길은 역사적으로 흘러가고요. 개별성에서 일반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근거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반면 이제 학문의 길은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실현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추상성에서 구체화된 이런 관계인데요. 하나는 이제 빗금치고 하나는 이제 가로, 세로로 쳤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평행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현상의 전개 과정과 학문의 전개 과정이 상당히 이렇게 평행해 나간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정신현상학 부분은 학문 가운데 맨 끝에 정신철학 부분하고 서로 대응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평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대응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요. 정신현상학은 개별성에서 일반성으로 자기 근거로 계속 올라가는 길이고요. 학문에서 정신철학 부분은 엔치클로페디아에 이제 나옵니다만 뒷부분에 여기서는 개념의 전개 과정으로 이제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상성에서 개별성으로 나가고 구체성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계를 단순히 평행하는 관계로만 또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겔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의 발전 과정에서 일단 도달한 결과는 이제 새로운 정신의 전개에서 출발점이 돼가지고 자기를 또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현상의 구성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옆으로 갔다가 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성장애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관찰하는 이성이 나와요. 이거 감각적 확실성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또 다시 되돌아와서 맨 끝에 이르러 다시 이제 정신장으로 이르면 정신장은 또 다시 처음에 계속 올라가서 그리스 일륜적인 정신 출발점에 되돌아가서 또 다시 내려옵니다. 절대 정신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매우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옆으로 흘러갈 때는 개별성에서 일반성으로 가는 거니까요. 상승하는 길이라면은 만약 이 추상에서 개별 내려올 때는 이게 구체화되는 길이니까요.
그 과정 자체만 보면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대립된.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립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신현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책을 참조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의 이성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이거는 이성의 한 계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감각적 확실성이 초도할 때는 이건 그 정신의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가 내면화된 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인데요. 형태로 있을 때의 모습과 계기로 있을 때의 모습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계기는 전체에 의해서 규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정리되어 나간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책에 특히 맨 끝에 주에 맨 끝에 보면은 정신현상을 전체적으로 읽는 구조와 방법, 목적,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느라고 좀 오히려 더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이병창 선생님 그 정신현상 강의가 온라인에 올라 있습니다. 그 아트 스타디에 가시면 아마 이성장까지가 10강? 정신현상부터 해서 10강 이렇게 아마 그 철학팀에서 강의했던 게 녹화된 게 올라 있기 때문에 책도 읽으시고 직접 저자 직강도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주최측이 5시 40분에 2부를 끝내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여기도 지금 약간 음식 냄새 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청중분들께 2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주눅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잊으시고 이병찬 선생님한테 이 책의 집필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오직 밥 생각밖에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생각하실 동안 여쭤보겠는데 있어요? 예. 역시 또 말 많은 사람이 손을 들어요. 한테나 되나 이거? 자, 자기 소개하시고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 철학과 이철승입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데요. 그 선생님 서문 우선 이 대작을 출간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서문에 보면 역자 서문에 보면 해결의 절대 정신 공동체 정신이고 그래서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데 저 이걸 보면서 이게 불교 화엄종의 논리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하고 불교 철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보자마자 불교 화엄종의 논리거든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지요? 이 부분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어릴 때는 불교에 빠져서 뭔가 도를 깨달아 보기 위해서 절에 가서 참선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근기가 약해서 그런지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선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도를 정신적인 어떤 깊이 속에 이르지 못하고 뭔가 학문적, 이성적, 개념적 방식으로 여기에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해겔의 정신현상에 주목하게 됐는데요. 사실 최종적으로 해겔이 도달한 결과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모든 모습은 화해가 되고 전체는 하나의 통일에 이르기 때문에 그 모습은 화엄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 전체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개별자가 혼용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별자가 개별자로서 남아있으면서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카이판이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모습은 상당히 화엄의 모습과 대단히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겔은 이 전체가 통일된 개별자가 살아있으면서 동체 전체로 통일된 그 모습을 이제 그려낼 때 개념의 자기 전개라는 과정으로 일반성, 보편성, 일반성, 특수성, 개별성 사이의 상호관계 또는 이제 성령의 상호관계죠. 삼위일체라는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전개해 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질문해 주신 분과 관련돼서 질문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연율숙 선생님께서 아까 약간 거칠게 이제 리뷰하신 내용 듣고 공감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현대에서 차이의 철학 이런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성으로 읽혀지는 이 공동체라는 게 저는 레비나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예 우리 정희 스님도 계시지만 대놓고 비판하려고 책도 전체성과 토탈리티에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성의 철학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는 공동체라는 게 토탈리티로 읽혀지는데, 예를 들면 나치 있잖아요. 나치 소셜리즘, 국가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갈 개연성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공동체 내지는 전체성, 총체성. 예. 사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즘에 대해서 충격받던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이 나치즘의 원류가 어디에 있느냐를 비판하면서 결국 동일성, 전체주의 여기에 있다 보고요. 그것이 이제 원류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 해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특히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겔의 그런 동일성을 철학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자기 남대로 이제 개별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변증법에서 이제 부정의 변증법을 특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후기 구조주의자들 데리나 푸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해겔은 동일성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해겔의 관점에 대한 좀 오해다라고 끊임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해겔은 헨카이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요. 헨카이판이 잘못 이해되면은 이제 전체 중심주의, 전체주의로 빠지는데요. 해겔이 이해하는 그런 헨카이판, 또는 당시 독일 철학자들 헬더링 같은 시인이 이해하는 헨카이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적인 이제 그런 사회를 꿈꿨던 거거든요. 개인이 자유로우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게 이제 헨카이판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가 동시에 모든 계기를 다 포함하는 전체이고, 동시에 하나가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계기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을 때 이제 헨카이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하는데요. 이제 해겔은 이제 헨카이펜이라는 이 개별성과 일반성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치시키면은 자기 좀 모순적인 거니까요. 그 중간에 이제 매개 개념으로서 특수성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성이 특수성을 거쳐서 개별성을 이루고, 개별성이 다시 특수성을 거쳐서 일반성에 오르고, 이런 상호 매개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전체가 서로 각자 자기 원리를 지키면서도 전체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모색을 했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걸 해겔이 이제 법철학에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해겔은 이제 법철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다 생략하셨습니다만은, 법철학의 이제 구조를 보면 좀 독특합니다. 국가 구조인데요. 일종의 이제 상권 분립 체제를 해겔이 염두에 뒀던 거죠. 그러면서 상권 분립 체제에서 소위 사법권을 이제 없애고 이제 관료권으로 이제 통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를 우리는 지역 대표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세 시대 때 조합 개념으로 써서 조합 대표를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군주를 이제 통일적으로 이제 남겨놓은 건데요.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 군주는 해겔의 이제 서술이 그렇습니다. 군주는 나름대로
이런 개별성과 특성을 또 다 가지고 있고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회도 나름대로 개별성과 보편성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자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상호 대립과 균형을 통해서 갈등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이런 식으로 해결이 국가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상권분립 체제를 서로 견제 균형하면서 통일하는 이런 관계를 해결의 염두에 두고 이제 당시 그런 국가론을 구성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가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봉건적인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군주가 남아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국가 개념을 미리 끌어당겼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단순한, 이제, 개인의 자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은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위하기 때문에 공동의 복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보통 복지국가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루소적인 일반 의지와는 다른 해결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국가로서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엉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해결의 전체적 의도는 단순히 전체 중심주의에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가능성을 모색했기 때문에 정신현상에서 이게 마침내 도달한 게 이제 절대정신에 이르러 도달하는데요. 절대정신에 이르는 도달 과정을 잘 보면은 그리스 전에는 개인의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각이 출현해서요. 그때 이르게 되면 개인이 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이 통일을 이루면서 마침내 절대정신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겔을 통일성의 철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겔이 낭만주의를 비판했던 게 오히려 통일성의 철학인데 해겔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해겔은 통일성만큼 그 이상으로 차이, 모순, 대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옆에 분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대에서 석사했을 최충수입니다. 이 선배님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서 해안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려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한병철 같은 친구는 그 양반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 기조는 성과사회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자기 개인이 열심히 자아실현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노동의 강제에 의한 강제노동과 사실은 거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곧 자기 착취를 하는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이병창 선생님은 워낙 해결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아까 상대주의나 이런 데 구조주의자가 빠지는 거에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해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어떤 좋은 의견 계신지. 예. 사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경제학적 또는 정치적으로 전개된 건데요.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확산됐고요. 이런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 질서 위에서 다양한 철학적 정신들이 출현해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후기구조주의가 이런 신자유주의에 기초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말하자면 과학주의 운동 그리고 또는 상당히 좀 권위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던 억압적 요소 남성 중심주의라든지 백인 중심주의라든지 이성 중심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해체시켰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도 출현하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욕망 중심주의고 너무 감각 중심주의고 오늘날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 결과는
상당히 좀 분열과 대립이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후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대체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 구조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나타나고 또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대한 구구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나름대로 뭔가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만은 그것은 또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극우주의자들이 승리하자면 또 한편으로는 신자유가 다시 회복되고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그런 운동 가운데 철학적으로 등장했던 게 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세계적으로 이제 강타했던 프랑스 철학이고 락강의 철학이고 들레즈의 철학이고 또 레비나스의 철학이고 상당히 좀 직관주의에 기초해서 뭔가 진리와 가치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전주의에 있는 게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러나 이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방식의 길이 모색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철학적으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철학적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도 아니고요. 또는 극단적인 직관주의도 아니고요.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헤겔의 철학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주최 측에서 알려줬는데 우리가 40분에 20분 휴식으로 싹 몸을 나가셔야 여기 세팅을 20분 동안 해서 이러시면 밥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꼭 질문하겠다 이런 분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